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외면받는 가사근로자법 대책은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전태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실 주식회사 가사인 육아의 박수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개는 직접 본인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가사인 육아 대표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목소리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가사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예고 기간을 거쳐 금년 6월 16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외면받고 있으며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면받는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주제로 가사인 육아의 박수진 대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사인 육아는 인천에서 인정 1호 업체이며 전국에서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정 1호 기관입니다. 가사인 육아는 아무도 먼저 안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사 서비스 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영업 선행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함께 하시는 파워풀한 여성 CEO라고 장안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성 있게 소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파워풀한 여성은 아닙니다. 단지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한 군데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그냥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여성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인천 지역에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연수점과 노년점의 동부 파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파출분과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의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인천지역 여성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가사인 육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일을 맡으시고 감당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멋지십니다. 일자리 알선과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매우 잘 아는 전문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은 안다고 자부합니다. 가사근로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정확히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저희를 비롯한 가사 관련 종사자들이 수십 년간 가사 서비스 종사자인 가사 노동자들에게 법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의 정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가사 복지 모델을 토대로 2020년 가사 근로자법이 발의되고 가사 노동자의 날 선포 10주년인 2022년 6월 16일을 맞아 가사 근로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좀 우아하게 느끼는 것은 많은 법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벨기에의 복지 모델을 토대로 가사근로법을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네. 벨기에의 복지는 어떠한 건지 네.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기에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벨기에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벨기에는 복지 선진국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에 쓰이는 세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금을 대하는 벨기에의 국민성은 우리나라 한국과는 그 국민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일수록 세금은 많이 냅니다. 높고 소득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래전부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러한 합의는 국가는 보험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불어 잘 살자는 의식이 국민들에게 있고 이로써 높은 공공사회의 지출이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벨기에 임시 실업자들은 70% 회사가 부담하고요. 30%는 나라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휴업령으로 생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670만 원씩 국가가 보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벨기에는 실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그 빈부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자면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임금은 적게 받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연봉은 높아질수록 임금의 인상폭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소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벨기에의 국민적인 정서이고요. 또 서구의 오래된 관습인 우리가 쉽게 아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그 모토이기도 하죠. 한국의 정서로는 납득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상생의 문제로서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있어야지 나도 살 수 있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가사 근로자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들이 또 구체적으로 대두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성 있게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벨기에의 가사복지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하고 2022년 6월 16일 날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벨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해외 불법 노동자들의 가사근로자 취업을 차단하려고 이 가사근로자들의 바우처 제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상당한 그 경제활동을 이루어냈고요. 여성들의 또 국가의 복지 증진으로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벨기에의 사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정부의 지원 등이나 제도가 미비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폭 축소됐고 먼저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 과정 등에서 많은 지원 정책들을 제시해야 했는데 이 법의 시행 이후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이 축소됐고 아예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가사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 부담 비용이 전가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4대 보험 100%를 정부가 맨 처음에는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8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등은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내에서조차도 부서별로 업무의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에 부서 간 행정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원 접수 등에 매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이 좀 많이 활동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정부의 지원 약속이 대폭으로 축소해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부담만 이렇게 가중을 자꾸 시키니까 인정받으려는 하는 업체들이 꺼려한다,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인정기관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정말 이 무의미한 법인가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 어떻게 그 점을 또 생각해야 될지.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가사인 육아 이 업체가 전국 고용서비스협회 가사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장에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가사인 육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전국에서 가사 인증 기관으로 1호를 인증을 받고, 또 이런 아무도 안 하려고,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선뜻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두 발을 거서 붙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이팅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국에서 모인 분들께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분들께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알려드렸고, 이러한 것을 모색을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겨서 나가고,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자기 개발해서 으쌰으쌰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서 나갑시다. 이겨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있는 분들께 파이팅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드렸고, 또 솔루션을 제가 해드리고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믿고 따라오실 줄 압니다. 또 현재 상황을 다 아시고 매우 실망과 낙담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과연 정부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또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또 찾아갈 방법은 또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체질 개선을 또 가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 규모에서 가사 서비스 시장을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어떤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사근로자법이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가사 시장 규모를 산업화하고 또 경제까지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지원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사 시장의 규모는 8조에서 10조 이상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카드로 쓴 시장의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요. 또 가사 서비스, 여성의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사 서비스 시장은 점차 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법이 뒤늦게, 우리는 지금 먼저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 가사 서비스 시장을 산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사 서비스 시장을 경제 시장으로 삼아서 산업화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교육화하고 산업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정부와 시군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각하고 이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사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가사 이용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벨기에의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이며 확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처음 계획처럼 어느 정도의 가사근로자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가사 바우처의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과 또 사대보험 100% 지원은 필수입니다. 또한 인증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기업 또한 지자체의 매칭을 통해서 가사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도 복지 증진과 더불어서 이 가사 시장을 경제적으로 발달시키고 경제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 대표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오늘 주식회사 가사연유화의 박수진 대표님을 모시고 외면받는 가사 근로자법 대책 등 일련의 관련 사항들을 인터뷰하고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